강령들 하십니까? 이스톨란입니다. 자, 제가 몇 개월 만에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후 6개월 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반년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암울했었죠.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내란 세력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만 점차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제가 또 한 편의 칼럼을 오마이뉴스에 송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소년공 출신서 대통령으로 이재명 당선이 갖는 5가지 의미라는 글입니다. 2000자를 조금 넘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톨라니가 또 한 권의 새로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사진을 황소걸음이라는 출판사에 넘겼어요. 앞으로 몇 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내년 봄쯤 아마 그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풀벌레 이야기 도감, 임시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5년인가 4년째 연재하고 있는 단칼에 끝내는 인문학 곤충기입니다. 여기에서 에센스만 뽑아서 곤충을 모르는 사람, 또 징그러워하는 사람, 그 모두에게 어필할 만한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정말 힘들게 작업을 했어요. 4년에 걸쳐서 원고를 3번이나 갈아엎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곤충과 인간이 어떻게 공진화하느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목은 도감이지만 지금껏 세상에 없던 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앞선 영상에서 부동산에 경도되어 있는 우리나라 투자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코스피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라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제법 올랐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국내 주식시장 환경이 당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주주의 횡포, 오너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이 금방 나아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자산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지 15%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미국 주식에 넣어두세요. 간단히 시장을 좀 살펴봅시다요. 자, 올해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선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증시에서 가장 형편없었던 시장이니까요. 새 정부의 정책이 먹히고 투자자의 인식이 좀 바뀌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코스피가 레벨업 할 수도 있어요. 월간 흐름을 보자면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저점을 높여는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껏 활활 타올랐던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춤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월간 흐름을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확장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다우 지수도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죠.
여기 이렇게 푹 꺼졌던 때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입니다. 자, 시장 예측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버핏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시경제보다 개별 기업에 집중하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미국 시장에 한해서 대충 들어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또 누군가 시장 참여자의 판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뭔가 발언을 하면 주식시장은 다른 길로 가고는 합니다. 다수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의 속성 중 하나예요. 반대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입니다. 그 다음 개별 주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애플의 월간 차트입니다. 그게 로그 차트가 아니라서 착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때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만 보자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영업 실적을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 하겠지만 어쩌면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과는 달리 전 고점을 뛰어넘고 있지요. 이 차이가 뭘까요? 애플은 쇄국 정책을 썼고 AI 시대로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입니다. 애플 생태계, 애플 스토어 이런 플랫폼으로 수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고객 충성도가 높으면 어느 순간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등으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니까 방심했을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보자면 국가도 마찬가지죠. 잘 나간다고 우리끼리만 뭉쳐 살자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나라, 청나라, 큰 땅덩어리를 가진 황하 문명이었지만 외국 사절이 오면 우리 땅에 모든 것이 있으니 교역이 필요 없다 하다가 점차로 쇠락을 했습니다. 자, 2차 산업시대 제조업이 강세를 띨 때에는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먼저 험한 길을 개척하면 그것을 면밀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물량 공세로 1등 자리를 차지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 온라인 시장이 거대해진 지금에 와서는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휴대폰 어플하면 뭐가 막 떠오르죠? 한국만 대상으로 하면 카톡입니다. 네이버가 라인을 만들어서 일본 시장을 장악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힘을 못 쓰죠. 선점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AI 하면 뭐가 떠오르죠? 챗 GPT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애플의 인텔리전스 잘 몰라요. 사용자도 적어요. 이 관습이랄까, 선입견, 습관, 다른 말로 하면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런 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챗 GPT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들려요. 이 아주 작은 차이, 언어적인 습관, 이것이 우리의 뇌를 지배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번 입력이 되면 각고의 노력을 해도 그리고 많은 유인책을 써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신규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최근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만들어낸 이유가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챗 GPT 기술을 확보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세상에서
구글에게 힘을 못 썼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애플에게 1등 자리를 넘겨주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1등, 시가총액 1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챗 GPT와 제미나이 둘 다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각 AI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챗 GPT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소통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저 이스톨라니도 동참을 해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올렸어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제적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년 10% 언저리로 자산을 증식해 가면 복리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생각해 왔던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왜 지금이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대중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 2024년 출생아 수가 약 24만 명입니다. 평균 25만 명이라고 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나라에서 투자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편의상 이걸 눈덩이 계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매달 2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건강보험처럼 자동으로 불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부모는 1만 원을 내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투입되는 자금으로 ETF를 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 추종형 ETF를 사고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살까지는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증식을 하면 연평균 10% 언저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단칼에 끝내는 인덱스 투자라는 칼럼으로 20개 칼럼을 쓰면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200년간 미국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9.8%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40년 동안 10% 언저리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이렇게 20년간 복리 수익을 달성을 하면 대략 1,500만 원 가까운 목돈이 생깁니다. 이 눈덩이 계좌를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살이 되면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보조한 240만 원이라는 돈은 빼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으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게 되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면 사회가 살벌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처럼 이 눈덩이 계좌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국가 보조를 주지 않거나 순전히 개인 부담으로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소소한 방안이 있을 것이고 세제 혜택도 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눈덩이 계좌가 실행이 되면 1년에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국가 예산이 약 670조 원이므로 겨우 0.004%의 수준입니다. 부담될 게 전혀 없어요. 게다가 이 자금은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이 스노우볼 정책, 눈덩이 계좌는 대한민국의 천년 대계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밝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면 건전한 사회로 더욱더 발전합니다. 이렇게 안전망이 생기면 젊은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굶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뛰어난 기업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발전하고 나아지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안을 했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부를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보고 뭔가 깨달은 사람이 소수라도 있다면, 그리고 이 방식을 실행을 한다면 언젠가 이상적인 복지 국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몇몇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칼럼과 제안을 통해서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 투자 제안을 살펴보시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